자, 102페이지의 효율적 시장 보겠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이 시장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으로 가설의 형태로 나타나서 지금은 이론으로 발전을 한 거죠. 자, 이 주식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정보가 이 주식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요, 발표 직후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고요. 자, 최근에는 유형이 많이 나오죠.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우리는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요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네요. 과거의 정보.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증권회사에 가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DM 무슨 회사를 난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한 달 전부터 주식이 어떻게 가격이 변화하는가 분석을 해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뭐는 정상 이윤. 자, 정상 이윤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거죠. 이때를 정상 이윤인데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지만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그럼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우수한 정보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인데,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가 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죠.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또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해요. 자, 이때 요 두 가지를 더한 걸 뭐죠?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고요.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주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자,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올해 사업계획,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자, 그리고 또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또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정상 이윤은 획득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도 어떻게 돼요? 우수한 미래의 정보, 남이 얻을 수 없는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획득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내용을 좀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표된 정보에다가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여러분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었죠. 개념을.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작년에 출제했죠. 여러분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건 강성인데 작년엔 중강성으로 출제했어요.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27회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이 정보라는 가정,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된다.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성이나 중강성은 미래의 우수한 정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또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새 시장이 있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뭐 선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높고요. 후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낮아집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외환 시장은 뭐가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만 우리는 중강성,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는 나타난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할당은 배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뭐에 포함되죠?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야. 왜? 포함이 되니까. 근데 역으로 가면요. 역.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 요것이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요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불완전 경쟁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죠? 초과 이윤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원이다. 서로 같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로 일치한다면, 같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낼 때는 없다로 냅니다. 자, 독점 시장도, 독점은 기회비용 하나입니다.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쓰면은 그 지문을,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요거 앞에는 뭐죠? 가정. 뭐뭐라면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P이면 Q이다 하면 요 앞에는 뭐죠? 가정. 뒤에는 뭐다? 결론. 그럼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요건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초과 이윤이 없을 때 과대 평가 또는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자,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 초과이윤이 없으면 과대평가된, 과소평가된 부동산, 거기에 몇 번? 7번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과대평가,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26회 정답 지문입니다. 뭐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그렇죠? 왜?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자, 105페이지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 있는 지역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1년 후 밑줄.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는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이다. 이때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연 20%,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몇 프로? 40%가 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1년 후에, 자,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개발이 안 될지 모르죠? 1년 후니까 불확실성이에요. 자,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개발이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는 얼마? 6천만 원.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 확률은 40%. 그럼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60%. 그럼 얼마죠? 64, 2,400, 46, 2,400, 2,400 대주니까 4,800만 원이죠.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4,800만 원. 이것은 미래의 가치죠.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PV. 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자, 뭐가 돼요?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1년 후에 얼마죠? 4,800만 원이에요. 1년 후에 4,8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몇 프로? 20%, 0.2, 20%. 또 1년 후일 때는 몇 스? 1스. 만 2년 후 하면은 제곱, 뭐 3년 후 하면 세제곱. 1년 후에 4,800만 원 현재 얼마냐? 할인해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1.2인데 4,800만 원을 1.2로 나눠주면 얼마 나온다? 4천만 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현재 가치 4천만 원에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토지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도 4천만 원의 토지를 뭐 한다? 사고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확실성 하에서는 어떻게죠? 자,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얼마죠? 우리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는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인데 아까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100% 개발된다.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00%니까 1. 여기는 뭐 0%죠. 0은 곱 하나 마나 필요 없고 6천만 원이네요.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합니다. 1년 후에 6천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20%고 그리고 1년 후니까 또 1스. 또 6천만 원을 1.2로 나눠줬더니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정보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정보 가치라고 하거든요. 자, 정보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정보 가치인데 정보의 가치는 확실성. 예?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뭐를 빼주죠?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뺀 거예요. 자, 확실성 하에서 불확실성 빼는데 확실성의 현재의 가치는 5천만 원,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4천만 원 뺐더니 우린 1,000만 원이 나오죠. 이 1,000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자, 정보의 현재의 가치인데 만약에 기업 도시로 개발된다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000만 원이 들었어요. 1,000만 원 들어서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이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 같은 거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은 이때의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되는데 만약 정보 비용이 얼마라면 여러분 우수한 정보, 기업 도시로 개발된다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600만 원 지불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정보의 가치인데 600만 원 지불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얼마만큼? 400만 원만큼의 초과 이윤이 있죠. 여러분 초과 이윤을 얻으면요.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때 초과 이윤을 얻는다.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란 말이에요.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우수한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죠?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그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105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트. 자,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말하며 여기까지는 잘 맞았는데 뒤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더라도 투자자들은 결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1번 정답. 2번 정보 할당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을 했네요.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했어요.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맞는지 뭐.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시장이 독점이라 하더라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 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똑같다.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독점적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113페이지의 맨 밑에 상권. 상권은 배후지라고 하죠. 상권은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당국대학교 이효분 교수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으로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권의 범위도 같다, 다르다? 다르죠? 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빈도. 자, 여러분, 구매 빈도. 자, 여러분, 커피. 여러분, 매일 드시죠?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이에요. 그럼 상권의 범위는 넓어요, 좁아요? 옆에 몇 그릇 안 가서 또 커피 전문점 있네. 작지 뭐. 구매 빈도가 높으면 작아요. 반대로 구매 빈도가 낮은 거 뭐죠? 예를 들어서 내구성 있는 뭐 가구를 판매하는 점포, 뭐 이케아처럼 이런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은 상권이 고객이 먼 거리에서 찾아오잖아요. 상권의 범위가
넓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등호가 요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 뭐라고 배웠죠? 마이너스. 경제론에서 마이너스를 반비례. 시험에 내면 여기 비례 반비례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시대.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반비례. 자, 그리고 매장 규모는 어떻게 돼요? 매장 면적. 여러분 점포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 크면 백화점 할인점 크죠. 고객이 뭐예요?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오잖아요. 상권의 범위가 넓어요. 그럼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경제론에서 플러스. 플러스는 비례. 시험에 반비례 비례 나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틀려요. 쉬운데 틀려요. 시험 문제 되면. 자, 올해 출제 이제 되는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자, 1929년에 나타난 최초 상업 입지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가 레일리니까 레일리는 최초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지. 레일리는 뉴턴, 영국의 사과 딱 떨어진 거 있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해서 뭐죠?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소매 인력, 만류 인력이니까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면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해요. 도시 단위를 기준하고 우리 중심지 간에 우리 영향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에 뭐를 두고 있다? 초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는 레일리의 이론입니다.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중력 모형. 자, 이 중력 모형, 이 말도 시험에 3번 출제를 했어요. 자, 말이죠. 자, 우리는 A도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115페이지에 문제 6번 한번 봅니다.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 물건을 사는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A 도시 인구는 얼마? 40만 명. B 도시는 10만 명. 자, A 도시 인구 40만 명. B 도시 인구 얼마? 10만 명.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 그리고 C 도시인데 C 도시 인구는 얼마? 5만 명인데 C와 A는 몇 킬로? 10킬로. 자, 이 C와 A는 몇 킬로이다? C 도시 사이의 요게 킬로는 10km. C와 B 도시 사이는 몇 킬로? 5km. 자, 이 C 도시가 있거든요. 그럼 이 C 도시의 인구는 얼마? C 도시 인구 얼마? 5만 명이죠? 5만 명. 그래서 이 C 도시가 상권의 경계의 뭐다? 분기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도시 소비자 5만 명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 A, B 두 도시 크기인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 A, B 이렇게 도시 단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요 거리죠? 이 거리인데 우리는 내일리는 직선거리입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리 아니에요. 직선거리, 굴절된 거리는 없어요. 직선거리. 거리에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하는데, 자, 이 중력 모형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걸 또 바꿔서 잘 내죠. 비례와 반비례를 또 바꿔서 자주 출제하는데,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유인력 또는 흡인력. 유인력, 흡인력인데 얼마만큼 끌어당기느냐? 인구의 비례는 뭘로 간다? 분자로 가. 반비례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간다.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5만 명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느냐? 자, A 도시에 5만 명이 몇 명 사러 가느냐? 그럼 나머지 인구는 상대적으로 B에 몇 명 가느냐? 상대적,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수식으로 가는 거예요. A에 몇 명 가면은 상대적으로 B에 몇 명 가느냐, 요거 얘기예요. 그럼 이 분수식은 우리 비례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분수식, 비례식.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A 도시, C 도시 인구가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갈 거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이고 그럼 나머지는 B에 몇 명 가느냐? 분수시로 가는 거예요.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냐? 자,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뭐에 비례? A 도시 인구 얼마? 40만 명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10만 명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수식을 쓸 줄 알면은 이제 계산이 돼요. 수식 쓸 줄 알면은 문제는 이게 계산 4번 출제했어요. 17회 시험, 24회, 5회, 27회 4번 출제했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제 계산할 줄 알면 돼요. 탄력성 배울 때 내항의 곱은 10의 제곱은 배 곱하기 10만 명. 내항의 곱은 뭘로? 분모로. 외항의 곱은 5의 제곱은 얼마? 25 곱하기 40만 명. 5의 제곱은 5 2번 곱하는 거고요. 10의 제곱은 12번 곱하는 거. 자, 요거 계산하면 돼요. 요거 약분하면은 얼마? 4. 100은 25 곱하기 4잖아요. 없어지니까 4. 요거 얼마? 40만 명은 40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없어지면 얼마? 4. 또 4, 4네. 또 없어지니까 얼마? 여기 1, 여기도 1. 그러면 분수식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분수식을. 여러분, 요 분수식을 뭘로?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얼마? 1대 1. 이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몇 명 갈 거냐? 규모. B 도시의 인구 유인 규모는 C 도시 인구 얼마에서? C 도시 인구 5만 명에서 몇 명 갈 거냐? A 도시로 몇 명 갈 거냐? 자, 1 플러스 1. 그럼 1대 1이잖아요. 1대 1 플러스 1. 전체 1 더하기 전체 2에서 얼마를? 전체 2에서 A는 얼마 차지? 1 차지. B도 얼마? B도 1 차지. 그 A 도시는 5만 명의 2분의 1은 얼마? 2만 5천 명으로 갈 거고, B에도 얼마 간다? 2만 5천 명 간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요, 계속 숫자만 바꿔서 출제해요. 4번 다 숫자 바꿨어요. 다음엔 이렇게 안 냅니다. 그럼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내고 뭐를 줄 아세요? 지금 문제는 C도시 5만 명이
A 도시, B 도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했죠. 답이 이렇게 안 내요. 함정을 파는 거야. 뭐 C 도시 관로 안에 주어지니까 그것도 안 읽어봅니다. C 도시 인구 5만 명 중에 60%만 A 도시와 B 도시와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럼 또 틀려 여러분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음엔 그렇게 냅니다. 시험. 다음 시험은 무슨 말인지 아신 분은 뭐 맞추는 거예요. 자, 레일리는 최초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115페이지 밑에 컨버스가 나오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뭐 했다? 수정을 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수정에서 나타난 컨버스.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뭐라고 하죠? 분기점 모형. 자, 컨버스의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이것도 무슨 모형? 중력 모형. 자, 뭐 매장. 우리는 매장 규모.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하죠. 또 여기는 비례, 또 반비례인데 자, 뭐를 수정했느냐 봤더니 인구를 뭘로?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 인구를, 레일리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 자, 예를 들어서 A, 매장 면적이 나오니까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자,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 자, 두 도시 간의 거리는 8km다. 자,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의 상권의 경계는 결정되니 규모가 작으니까 여기 결정되겠는데 분기점. 그래서 요 거리를 A 도시로부터 A 쇼핑센터에서 이 상권의 경계까지 거리를 X 킬로미터라 하면은 요거는 뭐죠? 8km에서 뭐를 빼주면 돼? X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컨버스는요,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자, 밑줄은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여기 밑줄, 여기 키워드. 그러면 A 쇼핑센터가 여러분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뭐에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 그리고 거리 X, 분기점 거리 X, 요거 A 쇼핑센터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9000에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서로 뭐 한 점에서? 서로 같은 점에서 상권의 경계가 결정. 이제 요걸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9000 X제곱은 얼마? 1000 8 마이너스 X제곱. 요거 2차 방정식 푸는데 X는 거리니까 양수예요. X값 이제 구하면 돼.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요걸 못 푸니까 여러분 교재는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막 눕도 나와 있는 거지, 공식. 숫자를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뭐죠? A 쇼핑센터와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뭐 한 점? 같은 점.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 제가 봤을 때 올해 출제, 거의 올해 출제 예상되는 허프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론적 상권 분석 모형이야. 허프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 상권 내에서 매장, 점포 단위야. 매장 단위, 점포 단위를 기준한다. 자, 여러분 대도시 상권 내에서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 몇 프로냐 이걸 구하는 거야. 결정된 게 아니라 확률이야. 확률론적. 자, 그래서 우리는 허프는 항상 이게 중요해.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여러분 시험 문제 할 때 이걸 눈을 크게 떠서 이걸부터 확인.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점포의 성격. 여러분 편의 품점이냐 전문 품점이냐 이 점포의 성격이나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에 따라 이 값은 달라져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다? 2라고 가정한다. 꼭 이 얘기가 나와요. 2라고 가정한다는 지문이 꼭 나와요. 2라고 가정한다고 해야 뭐를 적용한다? 여러분 중력 모형을 적용해서 우리가 매장 면적에 뭐한다? 비례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 비례하죠. 자, 또 비례와 또 뭐가 나왔다? 반비례 나오는데 문제는 이때 요 거리, 이 거리는 시간 거리 개념입니다. 시간당 몇 킬로 가느냐? 시간 거리 개념. 자, 소비자, 거주지.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2만 명이에요. 자, 문제 프린트에 4번 문제 봅니다. 인구 2만 명의 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각각의 쇼핑센터의 면적과 도시와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A 쇼핑센터 이용 고객 수는 얼마로 봐야 되는가? 단 공간 마찰 개수는 뭐라고? 2로 가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간 마찰 개수는 얼마? 2로 가정한다. 그럼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자, 여기서 A 쇼핑센터까지 거리 A 쇼핑센터까지 거리는 3km인데 우리는 매장 면적은 얼마? 1800. 자, 2km 거리에 있는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1200제곱. 자, 4km 거리에 있는 C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얼마? 2000제곱미터. 3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를 구하는 거죠, 지금? A 쇼핑센터를 구하는 건데 얘기거든요.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 2만 명 중에서 몇 명이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것이냐. 살 확률과거든요.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3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뭐? 우리는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까지 뭐? 거리. 또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경쟁 쇼핑센터 몇 개 지금? 2개. 경쟁 쇼핑센터의 수. 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분모는 여기서 우리는 구할 때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요. 자,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시장 점유율. 율은 퍼센티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모는 뭐죠? 여러분 시장 점유율 구할 땐 분모는 전체야. 전체에서 A 쇼핑센터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이걸 본 거거든요. 분모는 전체니까 상권 내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을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A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 매장 면적 1800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1200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C 쇼핑센터 매장 면적 2000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걸 다 더해주면은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을 다 더해준 거야. 여기 전체야. 이 전체에서 뭐를 차지한다? A 쇼핑센터를 방문했으니까 얼마? 1800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시장 점유율. 두 개, 여러분 점포가 두 개 줘주면 요거 하나 빼면 되죠? 지금까지는 두 개 내다가 작년에 처음 세 개 냈어요. 자, 얼마다? 그러면 1800을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3의 제곱 9로 나눠주니까 얼마? 200. 여기도 200. 그럼 12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니까 300. 그리고 2000을 16으로 나눠주니까 125예요. 그럼 625에 200인데 곱하기. 자, 퍼센티지로 갈 때는 100을 곱해줘야 몇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야. 예? 몇 퍼센티지가 나오죠? 얼마? 32%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용 고객 수를 구하려면요. 이용 고객 수를 구하려면 먼저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한다? 이용 고객 수를 구하는데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 얼마? 2만 명에서 2만 명의 몇 프로가 이용한다? 32%가 A 쇼핑센터를 이용하니까 얼마? 정답은 6,400명이다. 작년에는 여기다가 뭐 한 명당 뭐 5만 원 산다 하면은 5만 원 곱해주면 돼. 6,400. 그럼 작년에 그렇게 출제했어요. 세 개를 계산하는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수 이렇게 나오면 돼. 하여튼 제일 먼저 뭐를 구한다?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쇼핑센터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돼? 예? 여러분 상권은 고정됐어. 여러분 상권은 고정됐어요. 여러분 예? 광명시의 상권은 고정된 상권을 놓고 쇼핑센터가 있는데 하나 더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의 쇼핑센터 고객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오니까 여기는 줄어들지. 새 쇼핑센터 생기면 기존 쇼핑센터 고객 줄어들죠. 이게 뭐냐? 제로섬 게임이야. 한쪽 늘면 한쪽이 줄어들어. 그래서 고정된 상권을 놓고 뭐가 나온다? 허프는 이 고정된 상권을 놓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면은 어떻게 돼? 기존 점포의 고객이 줄어드는 제로 썸 게임이 나타나. 제로 썸 게임. 들어봤죠? 용어.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제로 썸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제로 썸 게임. 예? 새로운 점포 들어서서 고객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 점포의 고객이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제로 썸 게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올해 허프 계산 문제 출제 1순위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 허프만 열심히 공부하든지요.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